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박미라입니다. 증시가 장 초반의 하락세를 딛고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6거래일째 매도에 나섰지만 오늘 기관을 앞세운 코스피는 0.67% 상승하며 빨간불로 장 마쳤는데요. 하지만 1800선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현명한 대응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오늘 대박플러스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수의 투자비법 시간에서는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기업 공시제도 노하우를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 순서는 L&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국내 증시 믿었던 독일마저 국채 발행에 실패한 데다 미국 경제 지표마저 부진하게 나오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177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듯 외국인은 6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구원 투수 나서면서 코스피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과 함께 내일장을 위한 대응 전략도 살펴봐 주시죠. 예, 역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 불안하고 또 하나 1960포인트까지 간 이후에 한 2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단기 낙폭 과대 사이에 좀 몰려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사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죠. 그런데 국채 발행을 했는데 60억 유로 중에서 미달을 했다는 것, 한 39억 유로밖에 되지 안 됐다는 것이 사실은 충격이 아닌 충격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국채 수요마저 이렇게 미달한 상태가 나오다 보니까 유로존 재정위기가 과연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그런 것 자체가 어저께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에 약간 반영이 됐었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지금 유럽 시장 같은 장이 열리고 있는 유럽 시장 쪽에서는 어떤 다시 한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이 또 모여서 유로존 재정위기 재정위기 타결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 약간은 그동안 좀 회의적이었던 독일이 어떻게 보면 어저께 좀 쇼크를 먹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멘트를 했다는 것이 지금 단기 낙폭 과대 위에 유로존은 약간 반등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해외에 빠진 거 대비해가지고는 국내가 1770포인트 정도에서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0포인트 돌려놓지 못했습니다만은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은 주식을 팔았죠. 6거래일 연속 팔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한 6거래일 동안 판 금액만 보면 대략적으로 1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기관이라든지 오늘 특히나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가장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 바로 매수세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지가 조금 더 포커스다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투자 전략 내일 다시 한번 1800포인트를 아마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전략이 홀드 앤 바이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바이 앤 홀드라 그러죠. 먼저 사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바이 앤 홀드라 그러는데, 지금은 대부분 먼저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거꾸로 홀드 앤 바이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있는 건 물려있는 것이고, 약간은 조심스러운 또 매수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와중에도 최근에 계속 보면 크게 두 가지 전략이 나오죠. 현금화 전략을 해라. 또 하나의 나오는 전략이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내용은 다르죠. 현금화라는 거는 올라올 때마다 팔란 소리고, 포트폴리오 슬림화 전략 같은 경우는 팔긴 파는데 종목을 조금 압축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반등은 하겠습니다만 반등의 속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과 함께 포트폴리오 슬림화 전략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하 팀장의 롱쇼 트레이딩이 이어집니다. 추세와 변동성 폭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장은 유연함으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쇼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이 활짝 있으니까요. 이쪽에 글 남겨주시면 강의 끝난 이후에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사항 있죠. 저희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도 실시하고 있는데
매 시간대마다 무료 방송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하창본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 전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결국 1800포인트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오늘 장의 위치, 현재 시장의 위치와 전망을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은 제가 판단할 때 촉으로 말씀드리거나 감으로 말씀드리거나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을 할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좀 뷰를 말씀드리겠고,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일단은 1770포인트를 형성하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이런 반등 자체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발 위기가 상당히 심하긴 하지만은 1700포인트 밑에서는 주식을 좀 사도 된다. 1800포인트 밑에서는 사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770포인트를 형성하고 반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잘 보시면은 가장 간단합니다. 지수는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0월 말이 되겠죠. 10월 말 정도에 1967포인트 정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0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200포인트를 빼게 되면 1767이겠죠. 1767인데 오늘 저가가 1769이기 때문에 한 200포인트 정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누차 강조드렸듯이 8월 급락의 가장 중심선이라 할 수 있는 게 1875포인트입니다. 1875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까지 올라가야만이 제가 이렇게 보면 빨갛게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이 채널로 다시 복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 앞으로 한 8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는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전략을 드릴 때 바이 앤 홀더가 아니라 홀드 앤 바이 전략을 드렸다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장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61선 이탈했다고 너무 나쁜 건 아닙니다.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볼까요? 대부분 투자가분들이 62평을 이탈하게 되면 시장 끝났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빠질 때, 특히 어제나 많이 빠질 때, 우와!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장 이평선에서는 중요한 게 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편편하지 않습니까? 편편하다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기울기가 아니라 이 파란색 61선이 수평선 이루고 있다는 데에서는 수급적으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벌써 이제 8월 급락이후에 60일이니까 3개월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62평만, 즉 1835포인트 올라가는 데까지는 실제적으로 수급이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1875까지 가는 데는 조금 버겁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버겁냐고요? 간단하죠, 이것도. 여기서 잘 눈을 크게 또 보셔야 되는데, 빨간 선이 이게 21평입니다, 21평. 근데 22평이 여기서 잘 보시면 내려오고 있죠. 21. 20일이면 가까이 봤을 때 보통 우리 영업일수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차트로 보면 한 달입니다. 언제죠? 오늘이 10월 24일인가요? 그러면 11월 24일이니까 10월 24일로 돌아가겠죠. 바로 요때 주가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수가 1870에 놀았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4일 동안은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어도 빨간 선이 폭 꺾게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21선 매물이. 그러니까 올라올수록 매물은 많을 수밖에 없다. 이평선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앞으로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진바닥이 기술적 반등을 뛰어넘어서 내년 뭐 산타랠리라든지 1월 랠리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차트에서 보일 수 있는 시그널은 뭐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실제 말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시장에 보이는 걸 약간 거꾸로 했어야 됩니다. 보통 골든크로스는 매수 신호, 데드크로스는 매도 신호죠. 근데 그거는 기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배열입니다. 같은 정배열 상태를 보이다가 꼬꾸라지게 되면은 이거는 매도세인데, 지금은 62평은 평형한데 요건 내려오기 때문에 이는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거꾸로 해석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조금 기억하십니까? 10월 24일경에 실제적으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22평하고 62평이 GC,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초보라 생각하시면 책만 대충 보신 분들은 골든크로스 매수네? 올라가네? 아니죠. 지나온 거 보면 어쩌죠? 고점이었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바로 21선은 올라갔는데 61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골드크로스, 역배열 상태가 아니라 배열이 털린 상태에서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시장 자체는 갔다가 수렴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향후 제가 생각할 때도 지수가 뭐 앞으로 최소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박스권 밴드 1800 한 대충 때려볼까요?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1750에서 1875 요 사이에서 일주일 정도만 요런 차트가 머물러 있으면은 상당히 강력한 시그널이 온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지금 제가 월봉으로 잠깐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2000포인트 많이 부르죠. 근데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매물도 이렇게 2008년도도 있고, 사실 이때부터 유럽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리만 사태까지 내려갔던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그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이렇게 밑에 있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사실 지금 2000포인트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보다는 내려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더 살라고. 워낙 그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폭 빠지는 경우는 크게 잘 안 생겨요. 지금 사실 유럽 너무 불안한데도 그렇게 안 생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시장 내일이 되겠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아마 큰 흐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양음양 법칙에서도 봤을 때 내일은 경력적으로 사실은 개발학 약간 하락 출발하는 게 양봉에 대한 많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혹시나 갭상승 나온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양이기 때문에 양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주식을 너무 팔아버리는,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뷰는 조금 버리시고 긍정적으로 장을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 시간 내용 짚어보는 리뷰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분석해보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의도와 힘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 오늘 장에 접목해서 오늘 장 분석해본다면 오늘 장 수급은 어땠는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분석해 주시죠. 예, 오늘도 이제 장을 한번 제가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오늘 장 잘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가는 한 530억을 팔았죠. 올라오니까 팝니다. 그냥 불안해고 어제까지 잘 사더니 그러지 말라니까 팔았고요. 외국인은 역시나 오늘도 6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팝니다. 너처럼 말씀드린 외국인 매매 너무 복잡해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머리가 단순합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평이 올라가야 살 애들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 3,600을 사줬습니다.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난 강의 시간은 혹시 저 강의 끝나고 요거 계산기 두드려본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요거 계산할 때 기타계는 빠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체크해 주신다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왜 누가 많이 샀는지 봐야 됩니다. 투신이 많이 샀지 않습니까? 투신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올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유입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금 같은 것도 좀 많이 사줬습니다. 연기금 한 700억.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연기금 그리는데 얘네들 지금 이 세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리로 바뀐 거 본 지 참 오래됐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올릴 때는 뭐 한 1,000억, 2,000억 사줘야 되는데 아직은 연기금 매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실제적으로 뭐 오늘의 장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 한 1,500억 들어온 거 이런 거 빼고 나면 수급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 말씀을 못 드렸고 딱 그나마 좋았던 거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 의해서 조금 보수적인 베팅을 했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약간 특징이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요렇게 먼저 탑다운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가 됐죠. 오늘은 개인이 주식을 팔았고 외국인은 역시나 오늘도 주식을 파는구나 2,700원. 근데 오늘의 반등 키워드는 뭐죠? 기관인데 기관 중에서 오라 투신하고 기금이 샀는데 그 영향력이 기금보다는 투신이 많았구나. 투신, 펀드에서 자산운용사가 많이 샀구나. 그러면 대충 잽싸게 머리 돌립니다. 투신들은 뭐 하죠? 펀드 운용하기 때문에 큰 주식만 삽니다.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원래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 잘한다고 또 분석을 잘한다고 뭐 또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걸 조금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좀 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뭐를 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역시나 투신이니까 뭐 많이 샀죠? 중형주 개별주보다는 대형주에 거의 몰빵이었습니다. 3,624억 중에서 3,400억이 대형주를 샀죠. 역시나 투신 큰 자금만 샀습니다. 잽싸게 뭘 많이 샀는지 보니까 전기전자에 1,000억 30% 이상을 전기전자 업종에 베팅을 했고요. 삼성전자 샀겠죠. 이런 거 오늘 장 끝나고 투자자별 뭐 순매수 상위 안 봐도 대충 때립니다.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 화학주 많이 샀네요. 화학주 많이 샀고 그리고 나서 또 뭐 많이 샀죠? 뭐 보면 통신주 400억 정도 다 샀습니다. 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죠? 삼성전자 샀고 포스코 216억 샀지 않습니까? 포스코. 포스코 샀구나. 별거 없어요, 사실. 투신 사긴 샀는데, 시가총액 중에서 약간은 큰 종목만 샀구나. 이렇게 빨리 해석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하는 김에 잠깐 다시 한 말씀 드리면, 기관들 개를 볼 때 여기 3,624억 중에서 요거는 빼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은, 그러니까, 기관 개 아닙니까? 개. 합계.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빠진단 말이죠. 기타계. 기타계는 누가 있죠? 국가 지자체라든지 기타 일반 법인들. 주식 운용을 하는 법인들. 실제적으로
작은 부티크들도 여기에 조금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오늘 기관은 얼마를 샀겠죠? 세문 잘 하시면 요 367을 여기에다 딱 드려야 되죠. 한 4천억 정도를 산 겁니다. 4천억 정도를 샀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좋다. 지금 왜 투자자별 동향을 볼 때 얘네들의 성격을 구분하고 보셔야 되냐면 그렇게 하셔야 시장은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뒤바뀌었다. 투신이 한 150억 정도 사고 연기금이 한 2,700억 정도 샀다. 그랬으면 상당히 오늘보다 체력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힘있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인데요.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오늘은 기업 공시 제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액면 분할이라든지 유상 증자 등 수많은 기업 정보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는지 그 노하우 오늘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 사실 이제 원래는 이 공시라는 것이 가장 좋은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만들었는데 이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간과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낮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라 그러면 알 수 없지만 기본적인 건 몇 가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뭐 유상 증자가 됐다든지 감자가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회사가 BW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최근에 뭐죠? LG전자처럼 유상 증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보면 대부분 투자가분들이 그게 대충 뭔 줄은 압니다만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액션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제도, 디스크로즈입니다. 참 제가 영어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예, 디스크로저, 공시제도입니다. 공시제도. 이거 제가 한번 그 자간의 행간의 의미를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반 투자가들이 이렇게 정확한 주식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 상태나 주요 계약 또는 의사결정사항 영업실적의 공개를 의무화해서 뭡니까? 투자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당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 상태나 주요 계약을 계약 또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해준다는 거고. 그리고 투자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하면은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대상을 보면 우리 같이 일반 투자가 그리고 채권자는 이거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 채권자 아닙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자 그리고 재무 분석가라든지 경영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간단히 가장 중요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오늘 어저께죠. YG 엔터테인먼트가 대만에 상장을 했죠. 대만에 상장을 했고 어저께 34,000원짜리 공모가가 7만 원래 공모가는 시초가가 위로는 더블 밑으로 50%까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68,000 시작해서 더블 가고 오늘은 89,900원인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YG엔터 사무실 여기서 좀 가까이 있죠. 저기 마포 쪽인가요? 아마 크게 해식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 기간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물량이 언제 나온다더라. 2주짜리는 얼마 있고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는 2주 물량이 몇 주고 한 달 이후에 나오는 물량이 몇 주인지 이런 걸 일단 먼저 계획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모 물량이라든지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 보유 기간이라든지 물량 체크 같은 게 다 공시에 나옵니다. 보통 신규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2주 조건이 있고요.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1년 정도로 들어갑니다.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보면 2주짜리는 상당히 요거는 이제 IR 그러니까 기간 투자자 대상이 되는 거죠. 개인 투자가는 뭐 보호할 수 없죠. 공모하신 분은 아침에 바로 팔면 됩니다. 아마 YG엔터 청약 경쟁률이 워낙 560대 1이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모주 사모님들 청약하셔도 많이 돈은 못 벌었을 것지만은 시초가에 파신 분들 축하드립니다만은 개인 투자가는 이런 물량 보유 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주가의 건전한 어떤 형성을 위해서 뭐 2주짜리 1개월짜리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주 접근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는 요 물량 체크는 필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이 물량 부담에 걸리게 되면 주가는 수급에는 장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솔직히 1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물량의 절반 정도는 나온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1년 정도는 보통 맡기는 게 우리 사주 직원들은 보통 1년짜리 거의 다 1년입니다. 우리 사주들. 우리 사주는 뭐 아시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YG 같은 경우는 YG 소속 YG에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 사주를 받은 직원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은 지금 사실은 걸으면 떡이에요. 뭐 주식 만약 500원 1000원에 받았다 그래도 10만 원 간다 그래도 네. 배만 든든하지 1년 쪽에 팔았을 때 그게 뭐 그럴 일은 안 생기겠습니다만은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평가의 기준이고 우리 사주들은 지금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단일만 나겠죠. 제가 생각해도 500원 1000원 정도에 받지 않았겠습니까? 200배 났는데 단일만 납니다. 예전에 NC소프트 여담 왔습니다만 NC소프트 직원들이 그래서 네. 신이 나가지고 네. 지금도 지금도 열심히 게임을 일을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구단도 인수하고. 우리 사주는 보통 1년이다 말씀드리겠고, 정리하게 되면, 이 신규주 같은 경우는 보통 2주 1개월, M은 1개월입니다. 1개월 3M. 3개월까지가 좀 많이 영향이 있고요. 한 6, 7개월 지나고 나면 별로 영향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정자를 이제 보통 유상정자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LG전자가 1조 6천억 정도의 그 유상정자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정자죠, 정자. 그래서 보통 정자 배진이라는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일 있고, 기준일까지는 제가 일단 이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 보통 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실제적으로 기준일이 그 다음 이제 그 락을 하죠, 락. 무슨 권리락 이렇게 나오죠. 그럼 톡 떨어집니다, 보통. 떨어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청약할 때까지는 조금 주가 내려갑니다. 기준을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 물량이 나올 때가 되면 물량이 약간 주의하라는 말씀드리는데 이점에서 실제적으로 그랬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주가를 잘 보시면 지금도 아까 조금 전에 같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정자 발표를 했습니다. 정자 발표를. 물론 공격적인 정자 발표 때문에 LG전자 주가가 이렇게 폭 빠졌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크게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랬죠?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 기준이라는 거는 이 정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그 기준일 전까지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기준일. 요 기준일이 아마 요 날이 되겠죠. 그 다음날이 권리락이니까. 그런데 그 뭐라고 아까 제가 정자를 하게 되면은 정자 기준일 전까지는 주가는 뭐라고요? 오르죠. 이런 거 다 생각하시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권리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권리라는 건 뭐냐면은 다들 아시죠? 정자를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하고 신규 주주하고 어떤 그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맞춰주는 그 권리를 맞춰주는 것을 권리락 떨어질 락자를 써서 권리락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앞으로부터는 이 정자 기준을 봤을 때는 얘는 실제적으로 정자에 참여하는 청약일까지는 계속 내려갑니다. 이런 거 조금 만약에 알고 계셨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LG전자 물렸던 분들은 물론 많이 물려있죠. 본의 아니게 이것 때문에. 그런데 언제 빠져나올지를 이때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지나온 예 같지만은 대부분의 정자는 이런 패턴이 가져갑니다. 어떤 대외적 욕구로 빠지는 건 사실 별거 없고요. 그냥 이거는 외부 요소고 유상 정자를 하게 돼서 기준일 전까지는 주가는 오른다. 그리고 권리락이 지나고 나면 주가는 내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고, 간단하게 이걸 제가 말로 한번 풀어 들어볼까요? 자, 제가 회사를 6년 하는데, 유상정자를 하랍니다. 유상정자가 뭐죠? 우리 기업에 돈을 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자라는 게. 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가가 싸 보이면 되나요? 그럼 청약 안 할 거 아니에요. 청약 미달이 됩니다. 주가가 10,000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이거 2만원에 정자합니다. 그러면 이거 미달됩니다. 안 해요. 네. 보통. 근데 보통 지금 주가 10,000원 하는데 한 7,000원에 정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올라가죠. 싸니까. 할인 발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정자할 때 기준일, 그 기준일은 뭐냐 하면은 요 날까지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청약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권리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는 조금 상승 압력을 한다. 상승이 한다는 거 좀 갖고 계시고, 무상정자 하면 대박이죠. 오늘 보통 유상정자가 이 정도인데 무상정자는 거의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락 기준일 전까지는 잘 기억해 두세요. 주가는 좀 올라간다. 근데 실제적으로 권리락 이후에 청약할 때까지는 주가는 내려간다. 왜 내려갈까요?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요까지 올렸다가 실제적으로 또 팝니다. 주식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100주를 갖고 있는데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100주입니다. 근데 상당히 주가가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죠? 한 50주 정도는 팔자. 팔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 좀 판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제가 나온 팀의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못하죠. 아시죠? 공매도는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뭐 개인 투자가가 할 수 있는 뭐 매도, 공매도 뭐 있긴 있어요. 대주거래, 신용거래에 반대매. 근데 이거 말고 순수한 공매도는 개인 투자가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근데 딱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 근데 이거 도통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권리가 있을 때는 공매도를 개인 투자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정자에 내가 참여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정자에 참여한 물질이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날 내가 물량이 1000주가 이렇게 들어오기로 예상돼 있지 않겠습니까? 승규주는 그 권리가 미리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수요일 날 없어요. 내 잔고에는 100주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LG전자. 근데 수요일 날 200주 주문이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 왜? 원래 100주는 내 거고 이 100주는 어차피 금요일 날 들어오잖아요. 미리 팔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어떤 무상정제라든지 권리 있을 때 권리 줄여서 이게 T라 그래야죠. T. 이 기준이 앞으로 2일 전에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정자에 관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따로 준비한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액면 병합을 많이 하죠. 액면 병합도 하고 분할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병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보통 우리나라는 미국 액면가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 액면가 5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많죠. 보통 코스피 종목은 5,000원짜리가 많고, 코스닥은 500원짜리가 많습니다. 500원짜리 많은데, 액면 병합 뭐냐면은, 500원짜리를 5,000원으로 합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워낙 싸다는 이미지. 내 주식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삼성전자는 100만원 그러면 되게 비싸 보이고, 요새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있으면, 주식이 싸 보이다. 싸 보이는 의미 때문에 액면 병합을 가끔 하긴 합니다. 싸구리 주식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액면 병합을 하는데,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는데, 실제적으로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싸구리라는 주식을 이미지 탈피하기 위해서 아까는 액면 병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거 잘 모르시던데, 자기 자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00주를 갖고 있으면 10주를 쪼그라들어요. 10배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죠? 100주 갖고 있을 때 주가가 1,000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주가는? 간단하죠? 이거 10,000원 되죠? 10배, 그건 아니죠. 자산은 그대로입니다. 곱하기 2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100주, 어디 가죠? 100원이었나? 그 자산에 대해서는 변동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병합이라는 거는 수량은 지금처럼 500원짜리가 5,000원으로 가면 수량은 10분의 1로 뚝 줄어드는 거고, 그 가격의 기준가 10배로 폭 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인 투자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하냐면, 개인 투자가는 은근히 수량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번외 얘기를 하면, 1,000만원짜리 계좌가 있는데 삼성전자 10주 갖고 있을래, 만원짜리 1000주 갖고 있을래, 그러면 전부 다 만원짜리 1000주 갖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뭐, 어차피 자산은 똑같은데, 1,000만원. 은근히 이 숫자에 대한 좀 집착이 좀 강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약간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액면 분할입니다. 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5,000원짜리가 500원을 거는 거. 사실 이거는 호재입니다. 얘는 호재도 악재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프로기 좋으라고 이미지 탈피 효과 이런 거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액면 분할은 아까 정말 호재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질 가치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SK텔레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500만원 했잖아요. 500만원 하던 거. 500만원 하던 거를 이렇게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눴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 하던 주식을 10만원으로 낮춥니다. 그럼 내가 100만원에 한 주 갖고 있었으면 실제적으로 10만원 낮추게 되면 주량이 갑자기 10주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액면가도 낮추면서 자기 자산도 본질같이 전체적인 내 자산 100만원에 대한 가격 변동은 없으면서 가격과 수량은 바뀌는 역전현상이 생긴다 말씀드리고, 가장 큰 효과는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대부분 주가가 약간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무조건 상승은 아니죠. 지금 가장 최근에 액면 분할을 하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 파미셀이죠. 이게 바이오 회사인데 줄기세포. 실제적으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잘 한번 보시면은 84,000원 하죠. 아마
스케줄상 다음 달 정도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84,000원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못 들어옵니다. 많이 네. 못 들어오고 사람들이 아니 코스닥인데 이렇게 8만원짜리 잘 안 살라 그래요. 8,000원짜리 뭐 RNL 바이오 사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물론 84,000원이 이렇게 내려온 거는 뭐 어떤 주가 모멘텀 때문에 내려왔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내 자산이 어떻게 되냐? 잘 계산하셔야 돼요. 요 주식을 만약에 10주를 84,000원에 갖고 계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이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감소도 하나요? 증가를 하겠죠? 증가죠? 10주가 100주로 되고 84,000원 주가 갑자기 8,400원으로 톡 떨어집니다. 8,400원으로.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의 자산은 84만원으로 똑같이 갖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좋은 효과가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질 가치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유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관이나 여러 투자의 참여자들이 어떤 수량에 대한 집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이 보통 들어오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호재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시고 주가의 상승 촉매를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 잠깐 할게요. 회사가 자본을 발행할 때 실제로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본을 땡길 때 세 가지 뭐 정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 CB 본드를 많이 발행을 합니다. 채권이죠. 근데 채권에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본드입니다. 제임스 본드는 아니고요. 본드인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전환사채입니다. CB를 많이 발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많이 하는 게 뭐 한번 드릴까요? BW라는 게 있고 EB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전환사채고 신주 인수분부 사채 요거는 교환사채라 그럽니다. 근데 보통 바이오 회사들 많이 보셨죠? 바이오 회사들이 은근히 이거 많이 발행합니다. 해외 CB를 해외 전환사채를. 그래서 좋게 해석했을 때는 이거 외자 유치라 그럽니다만은 그거 보면은 바이오 회사나 코스닥에서 가끔씩은 요거 때문에 죽습니다. 살아났다가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 물량 특히 코스닥 개별주들은 요거 발행한 스케줄 같은 거는 가끔 생각날 때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얘네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검은머리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뭐 대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외국인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좀 기본적으로 염색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금정색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조금 약간 너리끼리 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 사진 한번 봐드릴까요? 분명히 외국 사람인데 이렇게 노랗게 물을 들였지 이 사람이. 원래 검정색입니다. 제가 스칠을 해드릴게요. 얘가 원래 검정색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이 생긴 모양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머리 큰 거는 동양인을 닮았는데 코가 동양인 사람이 아닙니다. 얘는 외국인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검은머리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정리를 해드리죠. 외국인이 아니요. 외국인이 아닌데 제가 우리나라 뭐 골드만삭스 한국 서울 지점에 가서 계좌를 틉니다. 계좌를 터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잡히겠죠? 외국인으로 잡히겠죠. 또 그렇게 보시는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밀어드리면 하나의 생소한 용어도 될 수가 있는데 노랑머리 한국인이 또 있습니다. 이 반대말이죠. 이건 또 노랑머리 또 한국인은 뭐냐? 실제 말이에요. 검은머리 외국인은 이 외국인이 순수하게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라는 소리고요. 이건 또 거꾸로입니다. 노랑머리인데 한국인. 즉 한국 노랑머리 외국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잠깐 정리해드리죠. 검은머리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니라 진짜하게 한국 사람이다. 네. 한국 사람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랑머리 한국인은 반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혼돈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 원칙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달러를 가져와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한국 자금인데 외국인 증권사 계좌에 터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냐면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웬만하면 올라가고 아니면 외국인이 팔면 내려간다. 이런 거를 오히려 거꾸로 역이용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런 강의, 이런 시간을 가졌다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해외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얘는 애들이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초반에 의미는 조금 좋았습니다만 나중에 갑자기 전환사채는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이 큰 의미는 안 둡니다. 교환사채는 뭐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주는 겁니다. 전환 청구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주는 것이고, BW 사실은 가장 그래도 정치활동 중에서 BW 발행한다 그러면은 조금 좋게 보시면 됩니다. BW는 뭐냐면, 이건 워런트, W가 워런트입니다. 즉, 신주 인수권이 붙어 있어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옵션 조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기업들 스탁 옵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콜 옵션 매입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정리해 두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BW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주식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환사채 발행 효과는 회사 자금을 정지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해외 전환사채, 해외 전환사채 발행은 처음에 할 때는 외자 유치이다 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조금 깊게 해석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약간은 검은머리 외국인 이런 자금이라든지 노랑머리 한국인의 자금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을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주라든지 코스닥, 특히 제약이나 바이오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이런 전환사채 물려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가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집어 들어가면,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 저도 늘 드리는 말씀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회계, 저도 뭐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회계학을 잠깐은 접해봤습니다만, 사실은 매직입니다. 매직. 매직이 뭐죠? 조금 제가 극나라하게 표현하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회계라는 거는. 실적 발표할 때, 그리고 IPO 할 때, IPO가 뭐죠? 기업 공개할 때 네. 실적을 부풀립니다. 부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같은 거 사실로 실적 시즌은 지금 실적이 3분기가 끝났습니다만 4분기 결산 들어가더라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뭐 전년 대비해서 몇백 프로 증가했다더라. 그 왜 올해는 안 되냐면 바뀌어버렸습니다. 회계 기준이. 작년까지는 GAAP를 썼죠. 근데 이번엔 IFRS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회계 기준 자체가,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회계 기준 자체가 GAAP에서 IFRS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 변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뭐 몇백 프로, 마지막 퍼센티지 여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회사의 실적을 볼 때는 미국은 좀 매출을 많이 봅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은 매출을 많이 봐요. 지난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조금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를 보려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뭡니까? 뗄 거 떼고 종업 월급 줄 거 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매출 원가 뺀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잘한 거.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어떤 그 회사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자주 바뀐다. 자, 대표이사가 자주 바뀐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보통 공시를 보실 때 뭐 대표이사가 자주 바뀐다. 첫 번째, 대부분 있습니다. 회사 장사 제대로 안 됩니다. 장사는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M&A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갖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가슴 바뀌면 M&A까지 간다. 그러면 주가 호재 아니냐? 근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실제적으로 먹튀 논장, 가만히 극한 경우에 갔을 때 뭐 대표이사 배임이라든지 횡령사건으로 넘어가서 상패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대표이사라든지 임직원이 급격하게 변해야 때는 전체적으로는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M&A로 가가지고 실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게 아닌 경우는 회사가 대표이사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폐되는 효과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임직원 자주 바뀌면 일단은 레드카드, 적신호.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저도 다른 이야기 좀 하다 했는데, 왜 미국 사람은 이 빨간 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좋은 건데, 미국은 보면 항상 이 빨간 거는 좀 안 좋게 해석을 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임직원의 급격한 변동은 적신호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실적이라든지 공시에 대한 제도를 제가 보셨는데, 이런 거를 제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요, 보통 현재가 HTS 정도 들어가면 항상 이 주식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화면이 좀 작나요? 제가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잘 보면은 보통 이런 거 내가 내 물량이 언제 나오냐 이런 거 잘 못 보셔도
조금 제가 이게 보통 통상준의 HTS인데 항상 굳이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죠. 뭐 다트, 금융전자 공시시스템 들어가지 않아도 HTS 들어가면 이런 다 기능이 있습니다. 뭐 정자는 언제 알고 다 있으면 제가 일부러 체크를 다 해놨어요. 이건 아까 제 액면 분할한다는 파미실이라는 종목이 있다는 스케줄인데 그렇게 뵀을 때는 뭐 실제적으로 뭐 주총을 언제 하고 주총은 별 의미 없습니다만은 주식 매수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게 액면 분할하죠. 분할에 대한 일정 같은 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보면서 어떤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도 예측이 아니라 좀 일찍 팔아주고 매수하고 하는 것도 트레이딩도 같이 해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기업을 예로 봤을 때 파미스 이 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혹시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기업들 실제 예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갑자기 저도 생각을 해보려니까 네. 일정이 LG전자 말고는 크게 일정이 없지 않나 싶은데 네. 잠깐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네. 잠깐 시장 이야기 잠깐 하고 마지막 마인드 컨트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한 3주 연속 4가지 종목 정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간 시장에 대한 피어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종목으로 왔으니까 사실 맨날 이론 공부만 하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주식 이야기 잠깐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앞으로 주가를 보실 때 사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들어보면 삼성전자 가지고 별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안 갖고 있나 봐요. 근데 안 갖고 있어도 돼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근데 대신 삼성전자는 매일 보셔야 되죠. 왜?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를 하려고 분석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지수의 흐름을 보고 종목의 흐름을 보고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힘을 보기에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딱 올랐죠. 근데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동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요 95만 원이 되겠네요. 5만 원까지 올라가야 재차 100만 원을 형성할 수 있는 힘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일시적으로 95만 3천에 딱 밀렸는데 95만 원 안착하게 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1830포인트, 1850포인트의 안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두 가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안철수 연구소였는데 잠깐 제 예상과 빗나갔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제가 투기적인 종목이라서 어떤 피를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대로 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주식은 제가 생각할 때 10만원 갑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오히려 10만원 가면 사라고. 근데 사실 이제 급등주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패턴 분석이나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연구소는 다른 그 어떤 테마나 세력보다도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소액의 한 5%나 10% 미만의 투자가 분이시라면 너무 힘겹거나 버거워하지 마라. 얘는 여타 급등주보다 제가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패턴 분석 공부하는 차원을 말씀드리는데 원래 어제도 그래 꺼질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여기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나 돈들은 아직까지는 이 주식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만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안철수 연구소까지 종목들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 팀장님이 준비하신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오늘 또 어떤 좋은 말씀 준비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마리의 곰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영상을 준비를 할 때 이 곰에 크게 포커스를 안 맞추고 이 밑에 있는 말을 좀 맞추려고 그랬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힘들게 구했습니다. 팬더입니다. 상당히 중국에서 인기가 있고 상당히 귀여운 팬더가 안타깝게도 왜 저는 이 나무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까지에 탁 걸려버렸습니다. 이 친구 몸짓이나 행동으로 봤을 때는 누가 여기서 다리를 살짝 들어주지 않는 이상 갑자기 웃기네요. 내려오기는 상당히 힘들다 말씀드리겠고 화면 크게 잡아주시면 이 곰 팬더의 눈은 지금 상당히 뭔가 지그시 바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고 아무리 귀여운 이 팬더라는 도 여기다 걸려 있으니까 기업에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말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장 지난번에도 늘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게 제가 아마 어저께 누가 유명한 사람이 했던 명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많이 하는 게 스마트폰에 오늘의 명언이라는 어플을 하나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작은 글씨 하나씩을 보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지금을 살고 미래를 사는 사람들한테 작지만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보는데 최근에 본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 자체가 과연 이 매치와 어울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곰 상당히 위기에 있고 어느 정도 힘들어 보입니다. 곰 자체는 곰이라 그러면 좀 그러네요. 쿵푸 팬더입니다. 팬더 자체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보죠? 웃습니다. 귀여워서.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의 주식시장 항상 조금만 더 길게 보시라는 말씀 제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사실 그리스가 디폴트 되든 독일이 되든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주가는 올라간다는 생각하시고 항상 좀 긍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건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죠.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늘 투자라는 거는 돈이 쌓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동반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1900포인트에서 한 200포인트 빠진 거 저는 사실 여기서 지수가 네거티브하게 봤을 때는 1500포인트를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도 항상 열어둡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이나 시장이나 투자를 할 때는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를 모두 열어두면서 가능이면 최상의 경우보다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열어두는 투자를 하실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 사람은 참 심각하지만은 우리한테는 그게 지나간 농담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참 팬더의 모습이 우리 시장의 모습 같아서 마냥 웃을 수는 없었는데요. 하 팀장님 말씀 잘 기억해 두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 팀장님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순서는 정희경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보다 알찬 소식으로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